안녕하세요. 저는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가슴으로 품고 키운 아들을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식을 빼앗길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인데 그 자식을 빼앗긴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실제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첫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아이를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들 손을 다 제가 잡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엄마가 되는 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하잖아요. 제게는 자식 복이 없었던 걸까요? 첫 남편과 함께한 20년 동안 저는 아이 셋을 유산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에 자식 하나 없으니 그 세월이 평탄했을 리 없었죠. 첫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 시절엔 장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죄처럼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혼이 나는 날엔 애도 못 낳는 게 집안대를 끊어놨다며 저를 몰아세우셨죠. 유산하고 슬픔에 잠겨 방에 누워있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 있던 애도 네가 잡아먹고 어딜 누워있냐며 저를 모질게 내치셨습니다. 지금이었다면 한마디라도 되받아쳤을 텐데 그때는 그게 큰 죄라도 되는 줄 알고 입도 떼지 못한 채 그 모진 말들을 다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가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를 꼭 닮은 남편도 그 무렵부터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죠. 제가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면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이 애도 못 낳으면서 이 집에 왜 있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저는 40이라는 나이에 사람 취급 한 번 받아보지 못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살의 자식도 남편도 심지어 돌아갈 친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참 모질더라고요. 제가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다 보니 몇 년이 흘렀고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국밥집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거친 손님들 틈에서 유독 저를 존중하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지옥 같던 2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는 남자와 살을 섞을 일이 없을 거라 수도 없이 다짐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제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재혼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더군요. 20년 전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그 사실이 말입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재혼할 때는 상대의 자녀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갖는 게 그토록 간절했던 저였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40 초반의 나이에 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를 처음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학생이면 다 큰 아이인데도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나타나서는 눈에 잔뜩 힘을 준 채 저를 한참이나 노려보더군요. 그때 준영이의 키는 제 귀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처음엔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린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런 표정을 짓게 됐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고 동시에 이 아이와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주면 풀릴 줄 알았던 준영이의 경계심은 몇 달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고 그만큼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안쓰럽게 봤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며 저를 위로해 주시곤 했죠. 그런 위로를 들을 때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준영이와 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상하곤 했습니다. 준영이는 마치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운 고양이 같았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마다 남편에게 혼이 났는데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박준영, 너 왜 밥을 안 먹어? 아빠가 또 화를 내야 먹을래? 여보, 준영이가 먹고 싶으면 먹겠죠. 왜 식사 때마다 애를 다그쳐요? 너 또 엄마가 한 밥이라고 안 먹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잡곡밥에 고등어구이, 된장찌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놨는데 왜 손도 안 대는 거냐고. 내가 언제까지 네 밥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건데.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준영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오늘 시장에 고등어가 유난히 좋아서 준영이 얼른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쾅 소리와 함께 준영이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빠에게 대들며 울부짖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년 넘게 키운 엄마가 내가 자는 사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고요. 친엄마도 그렇게 날 버렸는데 새엄마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자가 해준 밥에 뭘 탔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먹어요? 내가 없어져야 저 여자랑 아빠가 편하게 살 텐데 저 여자 눈에는 내가 눈엣가시 아니겠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너 지금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를 버리고 간 건 친엄마고 네가 싫다고 도망간 것도 친엄마야. 새엄마는 너랑 나 좋다고 여기 와서 같이 사는 사람인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매번 이렇게 힘들어야겠니? 거봐요. 아빠도 결국 내가 눈엣가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이 집이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준영이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준영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대신 남편의 손이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악! 소리를 냈지만 저는 준영이의 얼굴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끼어들어?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영이가 저를 힘껏 밀쳤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아줌마가 이런다고 내가 감동받을 줄 알아요? 아줌마도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다가 언젠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내 친엄마도 그랬어요. 항상 나한테는 잘해줬는데 아빠가 싫어졌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요.
아줌마도 결국 아빠 보고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아빠한테나 잘하고 아빠한테나 예쁨 받고 살아요. 나중에 아빠가 싫어지면 아빠한테만 상처 주고 나가면 되잖아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매섭게 내려다보며 숨도 쉬지 않고 쏘아붙이던 준영이는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정면으로 마주한 준영이의 눈빛이었는데 그 사이 더 깊고 슬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준영이의 절규 속에서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만의 짐작이었지만 준영이는 제가 싫어서라기보다 저와 정을 나누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친엄마도 항상 나한테는 잘해줬는데 아빠가 싫어졌다고 말도 없이 떠났다는 그 한마디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해주셨던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더 어렵다는 그 말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준영이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듯 크고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하나 여기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요. 제 배로 낳은 자식이었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버릇을 고쳐놨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아이에게 제가 훈육이랍시고 나섰다간 어떤 말을 들을지 뻔했습니다. 역시 새엄마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친자식이었으면 저렇게 화내고 때렸겠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엇나가는 준영이를 보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준영이가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려 그 친구가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리고 있는 준영이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험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착실한 아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에게까지 함부로 대들고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니 혹시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그냥 밀려왔습니다. 저 퇴학시켜주세요. 저 같은 게 학교 다녀서 뭐해요. 저놈도 저놈 엄마도 나 같은 건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친구와 그 어머니 앞에서 준영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준영이는 그동안 엄마한테 버림받은 애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준영이가 그 놀림의 주동자를 때렸고 그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였습니다. 놀림당했을 준영이를 생각하면 저도 억장이 무너졌지만 자신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어깨까지 밀치며 퇴학시켜달라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의 눈빛이 아니게 변해가는 준영이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박준영, 너 선생님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선생님을 밀쳐? 아줌마가 또 왜요? 아줌마가 또 왜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준영이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는 준영이의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너도 그만해. 내가 왜 아줌마야. 나는 네 엄마야. 그러니까 난 네가 이런 식으로 겁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함부로 구는 꼴은 못 봐줘. 당장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을 처음 봤는지 준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영이에게 맞은 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얘 새엄마야? 새엄마니까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안 썼겠지. 이 시험 기간에 우리 애가 팔이 절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친구가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여기저기 소문내며 놀린 게 누군데 지금 공부 걱정할 때예요? 인성교육이 먼저 아닌가요? 우리 준영이는 공부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뭐?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말 다 했어? 새엄마 주제에 친엄마인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요. 제 흠이 뭔데요? 제가 새엄마라서 우리 준영이 옷 안 빨아 입혔어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준영이 교복이나 한번 보세요. 목 뒤가 저렇게 누렇게 됐는데 우리 애 옷은 항상 깨끗하게 다려 입힙니다. 그쪽 아드님 옷이나 신경 쓰시죠. 됐고, 돈이나 내놔. 치료비 내놓으라고. 결국 이 모든 소란의 본질은 돈이었습니다. 아드님 팔아 장사하시게요? 그럼 먼저 그쪽 아드님이 우리 준영이 놀린 것부터 사과하게 하세요. 그럼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사과가 먼저입니다. 결국 그날 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그 아이에게 단 한 푼의 치료비도 내주지 않았고 그 어머니도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혹시 준영이에게 역시 새엄마 맞네 라는 말을 들을까봐 내심 각오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준영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저를 엄마라고 부른 첫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이와 함께 지낸 지 7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저는 준영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준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의 엄마가 저를 몰아세우는데 그 순간 저한테 엄마가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랬구나. 더 일찍 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까 때린 것도 미안하고.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오히려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던걸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잘 지내볼게요. 대신 엄마, 저랑 약속 하나만 해줘요. 절대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길 한복판에서 준영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준영이는 재혼한 지 7달 만에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하루하루는 평범한 엄마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아침마다 제가 차린 밥을 먹고 학교에 갔고 제가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준영이, 저 셋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고요. 훗날 준영이가 성인이 되어 제게 해준 말인데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여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스스로 감정을 재고 다스리며 지냈다는 사실이 저는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왔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준영이의 아픈 기억을 제가 대신 다 지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준영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친구 같은 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몇 년 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떠나기 전 남편은 제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던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친엄마한테 버림받았던 우리 준영이 이번엔 부디 버리지 말아줘.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준영이는 이미 제 아들인데 자기가 떠난다고 제가 그 아이를 버릴 리가 있나요? 남편은 응급실에서 이틀을 더 버티다가 저와 준영이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준영이에게는 유난히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준영이의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그 꿈을 품어왔다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로스쿨에 합격한 준영이는 없는 시간을 쪼개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었고, 저 역시 남편이 떠난 뒤로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식당은 24시간 영업이었는데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준영이는 정식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무렵 준영이는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한지수였고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 준영이와 나란히 서 있으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준영이 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지수라고 합니다. 지수씨, 반가워요.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와줘서 내가 다 고맙네요. 아유, 누추하다뇨. 준영 오빠 집이라 그런지 저도 편하고 좋은걸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평소 먹던 대로 갈비찜을 좀 해보려는데 괜찮아요? 준영이가 말한 시간보다 일찍 와서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어머니, 저 갈비찜 좋아해요. 그리고 오빠 방도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서둘러 오자고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아유, 없어. 준영이 방에서 둘이 좀 쉬고 있어요. 요즘 바빠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처음 만났을 때 싱글벙글 잘 웃고 뭐든 돕겠다고 나서던 지수를 보며 저는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착한 우리 준영이가 저 닮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양파를 안 사온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장 볼 때마다 꼼꼼히 챙긴다고 하는데도 꼭 한두 가지씩 빠뜨리게 되더라고요. 채소 가게까지 다녀오기엔 시간이 촉박해서 저는 준영이에게 양파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준영이만 잠깐 집을 나서고 저와 지수 둘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나가자마자 지수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더군요. 팔짱을 낀 채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지수씨,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집은 처음 와봐서요. 이런 집이요? 아, 아니에요. 준영 씨 집에 처음 와봤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식탁이 안 보이는데 밥은 어디서 먹어요? 부엌이 좁아서 식탁 대신 손님상을 써요. 이따 음식 되면 상 펴서 먹을 거예요. 아, 바닥에 앉아서요? 오빠가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걸. 지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상냥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빠 방 좀 더 구경해도 되죠? 그러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준영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상냥함과는 미묘하게 다른 그 분위기가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달칵하고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갈 것도 아닌데 문을 잠그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군요. 그렇게 1~2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방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저는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지수는 뭔가를 황급히 가방 속에 숨기더니 오히려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노크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문까지 잠갔는데 따고 들어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 여기 방문이 원래 잠가도 그냥 열리는 문이라서. 그런데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지수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저도 당황했는데 그 순간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야. 지수 씨가 방 구경하다 뭘 떨어뜨린 것 같아. 곧 밥 다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제가 노크 없이 문을 연 건 실수였지만 그렇게까지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던 지수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방에 들어오자 지수의 태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처음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못 먹어볼 맛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 좋네요. 많이 했으니까 더 먹어요. 준영이한테 지수씨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 배우예요. 예전에 드라마 출연 계약 문제로 소송이 걸렸었는데 그때 준영 오빠가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 그럼 편하게 할게요. 배우였구나. 어쩐지 처음부터 남다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떤 작품에 나왔었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일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준영이도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싶던 찰나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 방에서 통화를 하던 지수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니 나와서는 식사도 다 끝났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인사 자리인데 그렇게 서둘러 가버리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워낙 바쁘게 사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준영이와 지수는 계속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준영이가 술 마시는 날이 부쩍 늘었고 집에 있을 때도 얼굴에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군요. 제게 마음을 연 뒤로는 혼자 있는 제가 심심할까봐 사소한 일까지 조잘조잘 다 얘기해주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수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의심도 했지만 지수는 준영이가 없는 날에도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저와 한참 수다를 떨다 가곤 했기에 그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영이가 지수네 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가는 날 아침, 준영이의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영이는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고 며칠 뒤 조심스레 물어보자 결국 지수와 헤어졌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준영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30 후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였는데 이렇게 헤어졌다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그것도 아들의 선택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수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저희 집을 찾아와 마음을 돌려달라며 사정하곤 했으니까요. 명품 지갑 같은 선물까지 챙겨와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낯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엄마입니다.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실 때 뵈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지수가 종종 연락드리겠다며 제 번호를 물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알려준 번호로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분명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의 큰 한식당이었고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뜻밖에도 준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아, 네가 여긴 어떻게? 로펌 대표님, 저희 어머니는 왜 부르신 겁니까? 제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를 내는 준영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영이 맞은편에는 한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준영이가 로펌 대표님이라 부른 분은 지수의 아버지였고 그 옆에는 제게 문자를 보냈던 지수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옆으로 지수와 지수의 남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흔히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딱 봐도 부유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죽지 않으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나왔는데도 그 앞에서 저는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영군 어머님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지수 어머니를 뵈러 나온 건데요. 어머니, 분명히 지수랑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거예요? 저랑 지금 당장 나가요.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화를 낸 준영이는 제 손을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준영 군을 대릴 사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군이 어머님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는지 벌써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네요. 제 뜻은 이런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릴 사위요? 당황한 저를 보며 준영이가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제가 지수를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맞지만 두 분이 내건 조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어머니까지 몰래 부르신 건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아, 지금 무슨 소리니? 결혼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야?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아실 필요도 없고요. 준영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중학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어른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 건 아셔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박서방더러 대릴 사위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수 아버지가 로펌 대표이세요. 저희 부부는 그 로펌을 물려받을 사위를 원했고요. 마침 딸이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서 적극 찬성했었죠. 그런데 대릴 사위가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렇게 버티는지 저희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상견례를 하자 해도 싫다더니 이제는 아예 헤어지겠다고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대릴 사위로 들어오면 로펌 경영도 배우고 박서방 앞날에도 나쁠 게 없는 조건인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아유, 어머니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영이가 끼어들며 한 말에 저는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 아팠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설 때부터 초라해 보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는 아들의 말이 서운함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준영이가 왜 제게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수의 어머니가 테이블 한가운데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시절 준영이의 사진이었는데 한쪽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다른 한쪽에는 준영이의 친모가 있었습니다. 준영이와 제가 가까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준영이는 친모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다며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전부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준영이가 친모를 그리워할 날이 올까 싶어 사진 한 장을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가 앨범에 손을 잘 대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책장 맨 위, 가장 오래된 앨범 맨 뒷장에 조용히 끼워두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어떻게 지수 어머니의 손에 들어갔는지 저는 순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방문을 잠그고 준영이 방을 뒤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 왜 여기 계신 건가요? 그리고 준영 군의 친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엄마 대 엄마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부인이시라면 딸에게 계모까지 딸려 보내시겠어요? 이어지는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새엄마인 게 맞지만 그 질문에는 분명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딸이 친모도 아닌 새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박서방한테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화를 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준영이가 소리를 질러도 지수 어머니의 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랑 함께라면 박서방은 자연스럽게 로펌 대표도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식탁도 없는 좁은 집에서 사신다고요? 그런 곳에서 박서방 앞날을 얼마나 보장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 친어머니였다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다할 리가 없을 텐데요. 혹시 변호사 아들 등에 없고 사실 생각은 아니셨는지? 진짜 아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어서 박서방을 설득해서 결혼시키고 아들 앞날을 위해서 연을 끊어주세요. 그래야 박서방도 마음 편히 대릴 사위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쪽으로는 새엄마일지 몰라도 저는 준영이를 마음으로 낳고 눈물로 키웠습니다. 친아들과 다름없이 2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기가 차서 뭐라고 쏘아붙이려던 그때 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는 남들이 뭐라 부르든 저한테는 그냥 친엄마입니다. 저를 버리고 간 친모보다 저한테 훨씬 더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고 두 분이 원하시는 그 변호사 사위도 다 제 어머니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그것도 결혼의 조건으로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미 그 조건은 못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수를 처음 만날 때부터 흥신소 사람까지 붙여서 저를 하나하나 감시하셨잖아요. 제가 몰랐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지수한테 제 방까지 뒤지게 해서 약점을 잡으려 하셨나 본데 그렇게 찾아낸 게 고작 저희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군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스토커지 뭡니까? 오빠는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솔직히 우리 집 정도면 오빠한테는 엄청난 기회 아니야? 적당히 좀 튕겨. 나도 곧 유명 배우가 될 텐데 로펌 대표 사위에 배우 아내라니. 오빠한테 부족할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튕기는 거야. 그리고 나도 엄마 말에 동의해. 내가 왜 새엄마를, 그것도 그런 좁고 냄새나는 집에 사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오빠, 그냥 엄마랑 연 끊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 맞아요, 박서방.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친자식도 아닌 박서방 결혼식에 새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준영군 어머님, 제 말 들으셨죠? 혼주석엔 절대 앉으실 생각 마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영이가 지수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수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고 지수는 자기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결혼 안 한다는데 무슨 결혼식이고 무슨 혼주석입니까?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한지수, 너 입 안 다물어? 너 나랑 왜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너 남자 있잖아.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너는 변호사 사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모님 뜻에 맞춰서 나랑 결혼만 하려던 거잖아.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너는 아니었더라. 나 도윤이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대릴사위 자리에 앉혀놓고 개처럼 부려먹으려 했다는 거. 그래서 날 선택한 거겠지. 가난한 변호사 집안 출신이니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준영이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한 도윤이는 지수의 친남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준영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날 도윤이가 준영이가 일하는 로펌에 찾아와 누나가 왜 형을 만나는지 모든 걸 다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는 억지로 마련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대대로 변호사 집안이었던 지수의 아버지는 아들인 도윤 역시 변호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지수는 애초에 공부에는 뜻이 없어 몸치장과 사치에만 몰두하다 진작 포기한 상태였고 도윤이는 변호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들어간 로스쿨도 부모 몰래 자퇴하고 방랑하듯 여행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온 도윤이는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지냈고 아버지의 욕심이 이제는 잦아드나 싶었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사위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였습니다. 딸에게 변호사 사위만 데려오면 그 뒤로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준영이를 만났고 집안 형편도 마침 만만해 보여 대릴사위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 여기며 혼자 잔치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계속 거부하자 사람을 붙여 협박하고 약점이 될 만한 걸 캐내라며 지수를 시켜 그동안 저희 집을 들락거리게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수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다른 남자들에게도 접근했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수 아버지가 말한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에 딸의 사생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란했던 지수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준영이 몰래 다른 남자들도 함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에게 질려버린 도윤이가 아무것도 모르던 준영이를 찾아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거고요. 이 모든 게 변호사 사위 하나를 얻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다고 생각하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참아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같지도 않은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뺏어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 집착인 거 몰라요? 멀쩡히 잘 지내던 내 아들을 왜 끄집어내서 이런 진흙탕에 빠뜨리냐고요. 그리고 지수 씨, 처음 볼 때부터 말도 어색하게 자르고 분위기도 묘하게 바뀌길래 계속 걸렸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요? 짝! 준영이가 지수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지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저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저 배우예요. 배우는 얼굴이 생명인 거 몰라요? 아, 진짜 내 얼굴 어떡할 거야. 빨갛게 부었잖아. 이 뻔뻔한 거사. 무슨 배우? TV에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무슨 배우야? 말만 배우 하지 말고 행실부터 단정히 하는 게 먼저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배우. 내 아들 아까운 시간은 네가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당신들은 또 어떻게 보상할 거고? 저는 그렇게 지수와 지수 어머니의 머리채를 양손에 하나씩 움켜쥐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처음엔 저를 말리는 척 하더니 이내 포기한 듯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건드린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까지 쫓아가 그 양반의 머리채를 잡아챘는데 어이없게도 가발이 통째로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가발을 그대로 호란, 여러 손님이 식사 중이던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지수 아버지는 허둥지둥 가발을 주워들고 쏜살같이 도망쳤고 지수와 지수 어머니도 헝클어진 머리를 붙잡은 채 그 뒤를 따라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던 사람들이 그런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준영이와 단둘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영이는 엄마 아직 안 죽었네요. 예전에 교무실에서 소리 지르던 그 무서운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라며 웃었고 저는 이 엄마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아들을 빼앗아가려던 그 집안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와 준영이는 그 일을 겪은 뒤 오히려 더 끈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준영이는 친구의 소개로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빌려 이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 준영이는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하며 저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매일 잠깐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가끔 이 엄마는 준영이 너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 그때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한 거 후회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준영이는 늘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만 오래오래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제 아들 준영이의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이 사연이 언제쯤 여러분께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다 보신 후라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눈물로 키워낸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 지켜낸 저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